네,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요새 감기 환자 정말 많아졌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 11 시에 지금 라이브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11 시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상을 라이브 특강을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접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실시간 댓글창에 글 남겨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영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영상이 계속 소위 말해서 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보실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에 글 남겨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들어와서 또 대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생활화학 제품 안전 가이드입니다. 사실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게 너무 많죠. 사실 여러분이 집에서 둘러보시는 모든 게 다 생활화학 제품이죠.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오늘 걸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집집마다 모두가 갖고 계신 지퍼백, 나무, 실리콘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보충해서 또 다른 생활화학 제품들도 추가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지퍼백입니다. 지퍼백인데요. 아마 집에서 가정에서 지퍼백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사실 지퍼백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환경 생각해서 사용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럼 여러분들 지퍼백을 왜 사용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바로. 이거죠, 뭐.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편리하죠. 사실은 매번 이런 어떤 사각형의 어떤 통에 플라스틱 통이든 뭐 유리통이든 이런 거에다 음식을 소분해 하게 되면 생각보다 냉장고 크기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넣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지퍼백 이용해서 소분해 놓으면 편합니다. 편하고 생각보다 부피를 많이 차지 안 하고 소위 말해서 낑겨 넣는다고 하죠. 계속 여기서 밀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지퍼백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마 애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 지퍼백 관련해서 그래서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저게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위험한 게 나오는 건 아닌지 뭐 환경 오염이 나오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 사랑나무님, 배재근님, 김민님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지퍼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재질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갖고 계신 지퍼백을 한번 이렇게 성분표를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가 쓰입니다. 폴리에틸렌은 폴리에틸렌인데 밀도가 낮다라고 해서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 그냥 약자로 영어로 LDPE라고 합니다. LD가 이제 low density라는 뜻이고요. PE는 이제 폴리에틸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LDP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쓰이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당연히 플라스틱이니까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열을 가한다든지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을 담았다든지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보관했다든지 아니면 또 산성도가 높은 음식을 담았다든지 아니면 염분이 높은 또 한국 음식 중에 염분이 높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넣어서 보관할 때 혹시라도 환경 호르몬 또는 또 다른 유해 화학 물질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은 아닌데 환경 호르몬이 뭐죠? 몸에 들어왔을 때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생성돼서 유해한 화학 물질이 생성돼서 우리 몸에서 일정 기간 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건 아닐지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명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험하다 늘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음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열 음식을 담았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기름진 성분을 담았다든지 뭐 산성 성분 정도가 담았다든지 뭐 염분이 뭐 약간 짠 음식들을 나왔다 하더라도 환경 호르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호르몬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씩 뭐 어떤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해외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막 이런 질문 주시는데요. 국내 제품이 아닙니다. 예. 국내 제품이 아니고 국내 제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별도로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 제품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걱정하셔야 될 게 있는 건 맞아요. 바로 여러분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요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는요. 그렇게까지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미세먼지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작년 이제 8 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요. 방문 교수로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는요. 이런 미세먼지라는 단어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영어로 fine dust인데 fine dust란 말을 못 알아듣는 미국인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외국 해외에서도 이렇게 흔한 그렇게 뭐 관심도 아주 높은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지금 관심이 많은 데는 심각한 데죠. 바로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지, 다른 나라도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인도나 중국처럼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 뭐 어느 나라든 소위 말해서 OECD 회원국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미세 플라스틱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걱정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자,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구독자님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레인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퍼백에다가 이제 음식을 넣었어요.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이제 냉동실에 보관했다 가정해 볼게요. 냉동실. 냉동실에 보관하면 그 안에서 이제 음식물이 얼죠. 어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게 되면 그 상태에서 해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그때는 실제로 이 전자레인지가 원리가 뭐냐면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이크로파에서 이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내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얼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닿은 상태에서 굉장히 고온의 열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때 직접 닿은 면에서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전자레인지 바로,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꺼낸 거를 바로 돌리게 되면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시간 시청자분이 무려 80 분이나 돼서 제가 지금 눈물이 나기 직전입니다. 사실은 10 명도 안 보실 줄 알았습니다. 다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만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거를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냥 음식물을 담는 거 정도 이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자레인지에 냉동실에서 꺼낸 걸 전자레인지에 바로 넣고 바로 마이크로파를 줘서 거기서 직접 열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뜨거운 열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실제 접촉하는 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물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자레인지 저렇게 넣는 것, 지퍼백자로 바로 그 전자레인지 넣는 거는 꼭 지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냉장고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냉장고 안에 있는 냉동고인데요. 사실은 그 지퍼백을 냉동에 넣어 놨다가 꺼내자마자, 꺼내자마자 바로 전자레인지 돌리시기도 하시겠지만 문제는 그 지퍼백을 바로 탁 뜯어 버리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나온 거를 탁 뜯어 버려요. 탁 뜯어 버리면 그 안에 혹시라도 음식물들이 얼면서 지퍼백의 그 내부 표면과 접촉돼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탁 뜯어 버리면요. 그러면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뜯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퍼백으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요. 그대로 음식물에 닿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을 필요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미세 플라스틱,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그대로 음식물에 넣어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는 꺼내서 바로 탁 뜯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동하시면 되냐면 쉽습니다. 그냥 이런 그러니까 약간 용기에다가 수돗물을 딱 담그세요. 수돗물을 딱 튼 다음에 그다음에 꺼냈던 지퍼백을 바로 그냥 거기에 담그세요.
거기다 담그세요. 지퍼백처럼 담그세요. 그러면 서서 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동이 되잖아요. 해동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동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녹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열어 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앞서 그냥 냉동실에 나오자마자 바로 뜯었을 때보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뭐 "환경 호르몬이 막 용출된다." 막 이런 소문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바로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막 용출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냉동실에 보관했을 때 이건 쪼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송하연 님께서 "얼었어도 살짝 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얼었다는 게 이게 그 음식물에 따라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분이 많이 함유된 상태에서 얼리는데 완전히 지퍼백이 표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랑 근데 거의 달라붙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고 닿는 면이 거의 뭐 최소화돼 있어요. 그 상태의 열었을 때랑 물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닿는 면이 많이 넓고 그래서 실제 많이 달라붙은 게 보일 정도인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 소재 LDP란 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당연히 떨어져 나옵니다. 많이 떨어져 나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덩치가 크긴 할 대부분 크긴 합니다. 근데 덩치가 크다는 건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왔어도 대부분 흡수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150 마이크로 이상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작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불필요하게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차 결론은요. 지퍼백은 환경 호르몬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걱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미세 플라스틱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질문만 좀 받고 가겠습니다. 김민 님께서 "교수님 캠핑 갈 때 뜨거운 국물을 지퍼백에 담아서 가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열에 뭐 일반적인 열에 괜찮다고 한 거는 일반적으로 요리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식었을 때 어느 정도 온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열 정도는 뭐 40도 50도 막 이 정도 온도는 넣어도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거나 미세 플라스틱 걱정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 온도에선.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거는 뜨거운 국물 그러니까 좀 전까지 팔팔 끓던 그거를 거의 100도 이상 100도 넘는 그 온도의 음식을 바로 담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팔팔 끓는 걸 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는 사용 환경을 말씀드린 건데 뜨거운 국물 팔팔 끓었던 거를 이 비닐체에 바로 넣는 거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별로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거는. 그래서 팔팔 끓는 거 그러니까 식은 다음에 넣는 거야 뭐 당연히. 좀 온기가 있을 때 넣는 건 상관없는데 뜨거운 국물 그러니까 팔팔 끓인 상태에서 바로 집어넣는 건 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그 플라스틱 성분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베제큰 님께서 냉동 블루베리 멸치 등을 지퍼백에 보관하는데 바로 열어서 꺼냈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어 사실은 뭐 저기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달라붙은 막 그럴 수준은 아닌 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건 닿는 면이 어떤 나름 음식물에서 집어넣어 놨는데 닿는 면이 넓을 거를 제가 우려했던 건데 뭐 저 정도로는 사실은 닿는 면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뭐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냉동이라고 했으니까 대신 이제 혹시라도 이제 표면에 수분이 많이 있는 상태라면 완전히 어느 정도 건조된 게 아니라 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붙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좀 해동한 다음에 여시기를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무 님께서 지퍼백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건데 "요새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으라고 하던데 이러면 불이 안 나나요?"라고 했는데 어 이게 사실 오늘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배터리가 불이 나는 이유는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구성 요소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근데 양극과 음극은 절대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반드시 불이 납니다. 반드시 불이 납니다. 100% 불이 납니다. 그 닿지 말라고 가운데다가 어떤 필름을 대요. 플라스틱 필름을 댑니다. 근데 플라스틱 필름인데 그냥 필름은 아니고요. 구멍이 뚫려요. 미세한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특수한 필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필름이 손상된 경우에는 실제 닿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돼 있을 경우라는. 또 이게 또 어떤 제품에 좀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게 계속해서 뭐 어떤 열기가 남아 있다든지 혹시라도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일부분이라도 그 필름이 좀이라도 녹거나 손상되면 또 이게 닿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만 더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또 오래 작동하다 보면 덴드라이트라는 게 자라거든요. 그 양극이나 이런 데서 덴드라이트가 자라면 이 필름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손상되면서 또 닿아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불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았다고 해서 불이 안 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지퍼백에 담아서 혹시라도 불 나는 걸 보이면 바로 끄려고 아마 그런 목적이지, 저거 지퍼백에 담았다고 불이 뭐 영원히 안 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제크 님께서 지퍼백 열 때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마 처음 이렇게 열었을 때 따다닥 처음에 입구 쪽 열었을 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냉동고에서 꺼냈을 때는 너무 과량의 양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칫 너무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이 오일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종이 오일이나 이 얘기는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생활 제품 중에 나무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 집에 나무 제품 하나 정도는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무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 하나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나무 주걱으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무 도마로 갖고 계시거나, 보시는 것처럼 뭐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 이런 것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무를 쓰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나무 제품이 아무래도 나무 말 그대로 나무잖아요. 완전 천연의 상징이죠. 예. 이왕이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금속 재질보다 왠지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더 친환경 같고 더 안전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무 제품을 선호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 제품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 가지고 나무 제품에 대해서 뭐만 조심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잔류 세제는 걱정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실제로 뭐 저도 직접 저희 실험실에 실험도 했었고 실제 그 관련해서 방송도 나갔었고요. 나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실험하면서 충격적이었는데, 나무라고 하는 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수많은 구멍이 엄청 많아요. 표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충분히 헹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제로 닦고 또는 식기세척기에서 꺼내 나온 거 가지고 충분히 물로 헹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하고 이제 충분히 건조를 했어요. 건조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실험을 해 봅니다. 과연 이 안에는 어 과연 세제가 남아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 보면, 뭐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다시 그 안에서 용출 실험하게 되면 보시는 거, 저기 거품들 보이시죠? 거품도 보이실 텐데요. 이런 거품들이 실제 분석해 보면 세제입니다. 실제 세제예요. 그러니까 세제를 이제 뿜어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세제를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일종 세제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일종 세제는 그나마 이제 그걸로 닦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과일, 야채, 채소도 닦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 씻겨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뭐 극미량 남는 거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지 마음껏 먹으라고 권하는 뜻은 아닙니다. 1 종, 2 종, 3종 세제로 구분하는 게 그렇게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제의 주성분은 뭐냐면 계면활성제라는 거거든요.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이에요. 한마디로 계면활성제가 그런 때들,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회사마다, 세제 회사마다 계면활성제 종류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면활성제 독성은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로 장기간 계속 먹여 봤어요, 동물한테. 계면활성제를 계속 먹여 봤더니 간에 영향을 주더라, 간에 무리를 주더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줬을 때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아무튼 동물 실험 결과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무엇보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복합 독성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노출되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면 연구된 게 그거니까. 연구된 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건 맞죠. 그런데 요새는 연구 추세가,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복합 독성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복합 독성.
우리가 유해 물질에 한 가지만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잖아요. 동시다발. 우리가 음식을 뭐 좀 약간 중금속이 많이 노출된 음식을 먹으면 중금속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카드뮴도 있을 수 있고 납도 있을 수 있고 복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독성은. 그러니까 단일 독성 하나하나씩은 괜찮아도 그것이 괜찮은 양이라 하더라도 합쳐서 들어오면 혹시라도 독성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이제 복합 독성이라 하는데, 그런 연구가 요새 너무 활발합니다. 근데 이런 계면활성제 같은 게 복합 독성 연구가 활 충분히 안 됐어요. 충분히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 단일 독성으로만 동물한테 왕창 먹여 보고 '이 정도는 괜찮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면활성제만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출되면 다른 성분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 독성 연구가 아직 연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먹지 말라는 건 안 드시는 게 좋은 겁니다. 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안 드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 아무튼 헹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나무 제품의 또 결정적인 문제가 세균을 항상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 도마라고 해 볼게요. 충분히 잘 닦았어요. 뭐 세제가 좀 남아 있다 가정하더라도 아무튼 충분히 잘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냥 거기다 걸어 놓죠. 주방에다 싱크대 위에다 이제 걸어 놓잖아요. 아니면 기대 놓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게 워낙 그 안에 표면적이 넓다 보니까, 구멍이 많다 보니까 수분이 잘 안 날아가요. 수분이 꽤 오랫동안 머뭅니다. 꽤 오랫동안 빨리 건조돼야 되는데 빨리 건조가 안 되고 꽤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거기다 음식물 잔여물이라도 혹시 있게 되면 정말 그 미생물 번식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미생물 번식이 원활하다. 그다음에 그 세균 번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기서 세균은 유해 세균을 말하는 겁니다. 유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게 되죠. 실제로 예전에도 그 굉장히 유명한 김밥 체인점이었죠. 거기서 이제 큰 사건이 났었죠. 거기서 만든 김밥을 먹은 이제 손님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던 게, 알고 보니까 그 도마가 오염돼 있던 걸로 이제 판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나무 제품들은 세균 번식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그 세제, 아까 잔류 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런 나무 제품은 갖고 계신다면 뭐 버리라는 필요는 없고요. 저거는 그냥 전용 세제. 그러니까 전용 세제라는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세제도 있잖아요. 뭐 밀가루라든지 뭐 구연산이라든지 별도로 그런 것들로 세척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일반 세제 쓰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식용 세제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균 번식 걱정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습한 환경의 주방보다는, 싱크대보다는 좀 번거로우신 거 저도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햇빛에 직접 말리는 게,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햇빛 직접 닿게끔 하는 환경에서 좀 말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냥 베란다에서 말리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무 도마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베란다에서 햇빛 받는 조건에서 건조시키는 게 좋다라고 항상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나무 도마인데, 사실 나무 도마라고 하는 게 종류가,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통원목이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집성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단일 원목으로만 그냥 탕 잘라서 이제 만드는 게, 좀 다듬어서 만드는 게 통원목이에요. 그다음에 접착합판은 뭐냐면, 여러 나무들이 그냥 쫙 붙어요. 붙인 다음에 그냥 탁 그다음에 자르는 거죠. 탁탁탁 자르는 거죠. 그 나무를 당연히 붙여야 되니까 당연히 접착제를 안 쓸 수가 없죠. 접착제 없이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를 가지고 탁 붙여서 딱딱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통원목이 훨씬 비쌉니다. 집선목 나무 도마는 아무래도 더 싸겠죠. 훨씬 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사실 때 좀 값이 싼 것들은 거의 다 집성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집성목은 특이하게도 명확하게 선들이 보여요. 명확하게 딱딱딱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성목 도마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접착제입니다. 그 판과 판 사이 접착제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엔 괜찮아요. 처음에는 딱 이렇게 했을 때 별 크게 초반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게 서서히 조직이 약해져요. 저는 나무 조직도 결과적으로 고분자 조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분자 소재가 서서히 약해집니다.
조직이 약해져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 나중에 이게 칼질을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 나무가 표면이 서서히 손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세한 나무 조각들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떨어지게. 초반엔 거의 떨어지는 게 별로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서 나무질 그 칼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조금씩 조금씩 미세한 조각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떨어지면 나무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그 접착제 성분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착제도 같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먹으라 만든 거 아니고요. 드시면 안 됩니다. 저런 걸 여러분 자녀분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다행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결론입니다. 나무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잔류세제, 미생물 번식, 그다음에 접착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제는 가급적 먹을 수 있는 세제 쓰시는 게 좋고요. 미생물 번식을 걱정하셔야 되니까 가급적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좀 확실하게 말리시고요. 접착제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그 나무 집성목 도마 같은 경우는 좀 교체 시기를 좀 빨리 가져가세요. 보통 우리가 또 아껴 써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정말 뭐 진짜 '몇 년에 걸쳐 써야겠다.' 그냥 정말 이게 완전 박살날 때까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쪼금씩 봐도 겉에서 봐도 이게 흠집들이 막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고 막 누가 봐도 이렇게 파인 게 보이고 막 이러면요. 그건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십시오. 미련 없이 교체해서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쓰신다면 그냥 통원목 아까 여기 보여 드린 요거 있죠? 통원목을 구매하시길 좀 권해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집수목 도마 만드는데 망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수목 도마 업체에서 여러분들이 다 통원목만 사시면 집수목 도마 만드는 회사에서 통원목 만들면 됩니다. 예, 통원목을 만들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집수목 업체가 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통원목 쓰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까지 하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27 분인데 앞으로 제가 10몇 분 정도 하면 이 실리콘 주제가 끝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들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그래도 지금 지금 실시간 그래도 그 실시간 시청자분이 100 분이 넘어서 제가 사실 정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거 보시느라고 제 건 거의 안 볼 거라 생각했는데 무려 100분 넘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더 최선을 다해서 방송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제품 역시 집에 실리콘 제품 안 갖고 계신 분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리콘 제품 너무 널리 쓰이고 있죠. 예, 너무 널리 쓰이고 있죠. 또 실리콘 제품이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저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넣는 성형 보형물이잖아. 성형 보형물이니까 '아니 얼마나 안전하길래 우리 몸에다 넣어?' 이런 생각이 다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제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또 실리콘 제품이 또 편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말랑말랑하죠. 그리고 뭐 던진다고 해서 깨지지도 않죠. 그죠? 유리라는 게 항상 불안불안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유리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막 옮기거나 뭐 할 때는 항상 살짝 긴장을 하죠. 이게 혹시나 놓치면 깨지고 뭐. 다들 유리 제품 깨트려 본 적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 좀 약한 거는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식기세척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유리 제품은. 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깨진 파편 찾느라고 그거 하나의 일이 진짜 하나의 일이죠. 파편이 튀어서 어딘가 또 다른 그릇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박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유리 제품은 좀 불안하고 안 그래도 깨지는 거에 대해서. 실리콘은 깨지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 우리 몸에 들어가도 된대.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쓰시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쓰시는 건 좋은데 이제 주의사항을 많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는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모래 아니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이건 실리콘 제품이야, 실리콘 제품이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의미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실리콘 제품 보셨다면 다 이겁니다. 한번 뭐 여러분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이라고 약자로 PDMS라고 불리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 SI가 보이시죠? SI가 뭐 들어가 있는 이런 원소를 함유한 뭐 그냥 플라스틱이다.
아니면 뭐 고분자다. 예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저런 거고요. 예.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거 자체로 쓰면 좀 말랑말랑하고요. 근데 보통은 저거 자체로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보통 경화제라는 걸 넣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저거에 PDMS라는 거에 경화제를 넣어서 인제 더 단단하게 인제 만드는 겁니다. 단단히 만드는 건데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낫겠네요. 김미 님께서 "멜라민이랑 실리콘이랑 다른 건가요?"라고 하셨는데요. 예 완전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멜라민도 던져도 잘 안 깨지죠. 예. 물론 더 훨씬 딱딱하지만 던져도 안 깨지고 그래서 뭐 우동 그릇, 짬뽕 그릇으로 많이 아주 널리 쓰이고 있죠. 멜라민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멜라민이라는 화학 물질이랑 포르말데히드라는 화학 물질을 화학 반응을 시켜요. 화학 반응시켜서 만든 플라스틱이 멜라민 수지고요. 멜라민 플라스틱이고요. 실리콘은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리콘 소재라는 거는 바로 영상에서 보시는 저 PDMS를 주로 의미한다,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의사항 여러분 주의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세 플라스틱 걱정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 예, 미세 플라스틱 걱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미세 플라스틱은 예, 걱정해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발생할 수 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실리콘 뒤집개. 사실 이런 실리콘 뒤집개류는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이거 안 갖고 있는 분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뒤집개 중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소재의 뒤집개는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프라이팬 자꾸 이 프라이팬을 이렇게 뒤집다 보면 긁잖아요, 이 금속 재질. 긁다 보니까 이 프라이팬 수명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자꾸 뭐 긁으면서 코팅이 벗겨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부드러운 재질에 하려고 부드러운 재질로 저런 실리콘 성분의 어떤 뒤집개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게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팬 표면 불판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나 뭐 전기레인지는 하이라이터 인덕션 있잖아요. 그걸로 딱 켜시면 여러분들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은 그냥 올라갑니다. 뭐라고요? 표면 온도 200도 이상 그냥 올라가요. 200도 이상이 그냥 올라가다 보면 아까 실리콘 뒤집개 온도가 실리콘 뒤집개가 뭐 내열 온도가 220 도, 240 도인데요. 내열 온도가 220 도니까 '아니 뭐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열 온도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220 도라고 적혀 있으면 220도 넘어가선 본격적인 분해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분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온도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전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안 생기느냐 안 떨어져 나오느냐? 떨어져 나옵니다. 예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거 뒤집개를 너무 그러니까 프라이팬 뒤집을 때 그 시간을 되게 짧게 하셔야지 혹시라도 저거를 프라이팬에 너무 오랫동안 직접 닿는 거를 시간이 오래되면 저기서 떨어져 나오는 게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은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게 된다면 뒤집으실 때 순식간에 짧게 그 시간 노출 시간을 불판 표면에 닿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얘기하려면 실리콘 제품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별도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고거는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여전히 많이 쓰고 계시는 종이 호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종이 호일 그때 제가 다른 제 실리콘 제목의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종이 호일 좀 초점 두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종이 호일이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종이 호일 뭐 페이퍼 호일 뭐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보시면 요렇게 표현해요. 이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 실리콘 코티드 파치먼트 페이퍼. 이게 공식 표현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실리콘이 코팅된 파치먼트 페이퍼라는 거죠. 양피지라는 거죠. 파치먼트 페이퍼. 자 이건데 예전에 이미 실험결과 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종이 호일은 당연히 해외에서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 코팅된 PDMS가 언제 벗겨지는가 떨어져 나오는가 했더니 160 도만 넘어도 그러니까 내열 온도 220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220 도, 240도 내열 온도는 그건 본격적인 분해되는 온도인 거고 160도 정도의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떨어져 나오더라. 이게 떨어져서 음식물로 넘어가더라. 이런 게 이미 실험적으로 이미 끝났고요. 결론이 났고요. 심지어 저도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 예 떨어져 종요에서 실리콘이 떨어져 나와요. 예.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는 조건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종이 오일 논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형광증백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저기 뭐 형광증백제 그래도 뭔가 종이니까 뭔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뭐 "형광증백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음식물이 닿잖아요. 또 산성도가 높은 거 또 염분이 높은 거 닿으면 뭐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 주시는데요.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한번 실험실에서 해 봤는데 안 나옵니다. 예. 전 나오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형광증백제 요새 안 쓰고요. 예. 완전 하얗게 만들 이유도 없고 종이 오일을 약간 누리끼리 하죠. 예.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요새는 그다음에 산성도 높건 염분이 높든 저런 게 닿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환경오염에 노출된다든지 가끔 역시 해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해외 제품인 경우 우리나라 제품에서는 뭐 제가 해 봐도 뭐 몇 개 제품 가지고 해 봐도 저런 게 관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 논란 정리 두 번째. 가끔 이제 또 이런 질문 주세요. "아니 실리콘이니까 아이 실리콘 저거 모래에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가끔 이게 퇴비화되는 거니까 "친환경이다. 친환경이다."라고 이제 질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 주신 경우도 있는데 예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예 저거 그럼 여러분들 종이호일 쓰신 다음에 그거를 뭐 화분에다가 적당히 찢어 가지고 화분에 묻는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퇴비화되지 않아요. 예 퇴비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리실록센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이게 만약에 땅에 넣어서 퇴비화돼서 막 이렇게 썩었다는 얘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뜻인데 폴리실록세인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가끔 이제 그 종이랑 같이 들어가면 종이가 썩으면서 결국 얘도 썩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당연히 플라스틱도 분해돼서 썩죠. 썩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몇십 년씩 걸리니까. 당연히 그 생분해성이 아니죠. 몇십 년씩 걸리면 생분해성이 아니죠. 뭐 심하면 100 년까지 가는 플라스틱도 있거든요. 게다가 저게 또 각유까지 돼 있기 때문에 분해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서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아니고 퇴비화된다는 거는 꿈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예 당연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분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논란 정리 세 번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열 온도가 220 도, 240 도라 적혀 있을 거예요, 제품에.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온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보다 더 낮은 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60 도만 넘어가도 떨어져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종이를 언제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생선 구울 때 많이 쓰셨었죠, 한때. 예 한때. 유행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팬에다가 종이호일을 깔아요. 그 고등어를 올려 놔요. 생선 올려 놓고 구워요. 그러면 뭐가 좋죠, 여러분들? 좋긴 좋아요. 뭐가 좋죠? 편한 건 맞죠. 냄새도 그리고 덮어 놓으면 냄새도 안 나요. 생선 굽는 냄새도 안 나죠. 그리고 나중에 프라이팬 설거지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이호일에 올려 놓고 많이 구우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예. 저도 실험적으로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떨어져 나오는 걸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심지어 저도. 예 떨어져 나와요. 아까 제가 불편 표면 온도 말씀드렸잖아요. 200도 이상이고 그 이상도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거기다 생선을 치치치 이렇게 굽게 되면요. 떨어져 나옵니다. 미세플이 떨어져 나와요. 예 저도 직접 확인해 봤고 아까 보셨잖아요. 160 도만 넘어도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호일을 저는 버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름 훌륭한 제품이에요. 잘 쓰면 좋죠. 그런데 잘못된 사용 방법. 잘못된 사용 방법은 프라이팬에 올려 놓고 굽는 거. 그거 하지 그래서 아무튼 그게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도 뭐 기사된 적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하시게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인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 독성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딴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연구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PS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PS가 폴리스타이렌입니다. 폴리스타이렌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이 다 폴리스타이렌이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만두 포장 용기 있죠? 스티로폼 느낌 나는 거 고것도 다 폴리스타이렌이고요. PS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커피 뚜껑 있죠? 커피 뚜껑. 커피 뚜껑도 우리나라는 PS 폴리스타이렌 많이 씁니다. 아무튼 그런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이제 실험한 거 했더니 실제 동물한테만 먹여 봐도 암세포 성장이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전이 가능성도 심지어 10배 이상 더 증가시키고요. 항암제 내성 유발까지 합니다. 그래서 위암이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자 PS에 대해서 연구가 정말 활발하고요.
그 외의 미세 플라스틱들도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 따라가기 힘들죠. 저도 저도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는데 다 공부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냥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좀 확인해 봐야 될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중인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은 연구가 제한적이에요. 거의 연구가 안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구가 별로 안 됐어요. 왜 그동안 연구를 많이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일반 전 세계적으로.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꼈죠. 왜냐면 실리콘이란 제품이라는 게 그동안 서양 보형물이나 이런 데나 썼지 실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온 역사가 이렇게 짧아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종이 오일을 막 즐겨 썼습니까, 여러분들? 실리콘 제품 얼마부터 언제나 뭐 이렇게 우리가 즐겨 썼습니까? 역사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플라스틱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진들이. 근데 이제는 실리콘 소재가 너무 이제 광범위에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들도 여기저기서 이제 연구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다고 전 들었고요. 아마 그런 연구 결과들이 논문 형태로 아주 자세히 밝혀서 공개가 차근차근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뭐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거였어? 그때 가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고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후회 안 될 이게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저 제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어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드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화학자들이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오일은 진짜 감싸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그러면 돼요. 감싸는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시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고기 삼겹살 놓고 막 하면 쪼끔 삼겹살 넣고 하면 또 아직 설거지하기 좀 힘드시니까 거기다 종이를 좀 깔아 놓고 뭐 기름진 고기를 올려 놓는다든지 그 정도 정말 감싸는 용도, 받치는 용도 이 정도로 쓰면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 거 정도로 쓰시라는 거예요. 원래 또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기서 생선 구우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거 기억하시고요. 일부러 드시지 마십시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일단 결론 좀 질문 받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생활학 제품 중에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지퍼백, 지퍼백은 미세 플라스틱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무 제품은 세제, 그다음에 세균 번식하는 거, 그다음에 접착제, 접착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실리콘 제품은 역시 미세 플라스틱. 실리콘 제품 자체에서는 환경 오염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온다는 얘기는 다 해외 제품이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만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는 차근차근 여러분들 질문을 에 대해서 제가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는경 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냉동할 때 종이 오일로 내용물을 감싼 다음에 지퍼백에 넣어서 얼립니다. 근데 종이 오일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냉동실 내용물을 꺼내서 냉동 음식물을 떼어낼 때 종이 오일에 실리콘 코팅물이 떨어져 나올까요? 나오겠죠? 라고 하셨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접촉돼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해요.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얼려진 상태에서 완전히 이게 접착이 돼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면적에서 접착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탁 뜯게 되면 역시 과량의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이 과량 떨어져 나오고 그걸 여러분 드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드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해동을 한번 하세요. 종이 오일로 감쌌다 하더라도 한번 해동을 한번 하세요. 물에 담가서 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드럽게 떨어뜨리시게 되면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미 님께서 또 어떤 질문 주셨냐면요. 블루베리 같은 것도 아예 플라스틱 봉지에 담겨서 나오는데 이건 괜찮을까요?"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냥 뭐 블루베리가 예를 들어 뭐 어떤 플라스틱 봉지 아마 저게 저 플라스틱 봉지라고 하는 게 대부분 PE나 PP를 많이 써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적당히 냉장 정도 된 거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전 냉장 정도 되는 걸 말씀한 드리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 플라스틱이 과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봉지에 담겨만 있다는 것만 가지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태호입니다 님께서 "지퍼백은 과일이나 채소 저장해 두면 며칠 동안 음식물들을 먹을 수가 있나요?"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실은. 다 당연히.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과일 채소가 얼마나 수분을 함유되고 있냐에 따른 데도 다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지퍼백이 얼만큼 이 밀봉이 잘 되냐에 따라 다른 거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과일 채소 이런 건 신선한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보관된 거보다는 최대한 보관이 좀 덜 돼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더 적게 보관돼 있던 그런 거 위주로 드시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실 만큼만 사시고 예 그냥 드실 만큼 다 드신 다음에 또 주문해서 드시고, 그러니까 왕창 쟁여다가 막 뭐 한 달치를 막 뭐 마치 전쟁에 대비해서 막 이렇게 쟁여 놓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고렇게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홍춘 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나무 제품은 표면 처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우려하실 건 아닌데요. 그냥 처음에 제품 사시면 일단 그냥 일반 세척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일반 세척. 일반 세척이라는 게 당연히 처음에 좀 세제를 이용해서 좀 확실하게 세척을 좀 해 주시고요. 뭐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식기세척기에 들어가 나온 다음에 다만 잔류세제 문제 때문에 충분하게 정말 물로 한참 동안 물로 헹궈 주시는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먹을 수 있는 세제 위주로 뭐 베이킹 소다라든지 뭐 밀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세척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정 님께서 리유저블 지퍼백을 사용하는데 오래 재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 있나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리유저블 지퍼백을 쓰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의 마음은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왜냐면 환경을 생각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사실은 뭐 리유저블 지퍼백이나 일반 지퍼백 사실 뭐 비용적으로 따져 보면 사실은 그렇게 가게에 도움되는 정도는 사실 거의 미미해요. 예 사실 거의 미미합니다. 원래 자체가 다 싸잖아요, 사실 싸기 때문에. 근데 저거 쓰시는 건 아마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를 줄여 보고자 하시는 그런 노력 같습니다. 너무 참 그런 부분 참 존경스럽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안전 관련된 채널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리유저블 지퍼백이라 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저런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저거를 고분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폴리머라고 합니다. 폴리머의 특징이 뭐냐면 저런 고분자들은 시간 지나면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분해 현상이라는 건 일어나요. 조금씩 그 조직이 끊어지는 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샀을 때는 서서히 좀 이렇게 뭔가 변화를 손으로도 막 변화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서서히 '유연해진다. 좀 얇아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분해 현상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 상태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음식물을 담는 것만으로도 이런 마찰에 음식물의 마찰에 의해서도 플라스틱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유저블이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쓴다.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횟수는 제가 정해 드릴게요. 한 5번 정도, 5번 미만으로 쓰시고 교체해서 쓰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께서 "일식집은 알코올 같은 거 뿌려서 소독하던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 알코올 뿌려서 소독하는 거는 그러니까 소독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여기에 식탁에 있는 어떤 균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게 그분들이 직접 그거 제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제품 사다 쓰는 건데 대부분 다 소독력이 있는 알코올 퍼센트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균 대부분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원히 거기서 안 사는 건 아니지만 뿌리는 순간 다 끝내면 한동안은 거기서 이제 번식을 못 하거든요, 미생물들이. 효과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은 칙칙 뿌리면서 너무 이제 에어로졸 형태로 막 들이마시거나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뿌리는 사람들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이제 어 환기를 해 가지고 너무 이제 고농도의 알코올 성분 다 에탄올이거든요. 에탄올 성분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지금 사실은 오늘 정말 그 헌법재판 선고 때문에 이 영상 보시기 실시간으로 참석하시기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최대 뭐 100명 이상 100분 이상 참여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10 명도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2주 뒤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